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우치전. 옛날에 전우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신기한 도수를 아주 잘 부렸지요.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호랑이나 독수리 따위로 변신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재주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면서 그저 남들처럼 조용히 살았지요. 그런데 그 무렵 백성들은 아주 살기가 어려웠어요. 벼슬아치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아주 못된 짓만 일사문이 그랬지요. 높은 벼슬아치들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돈으로 벼슬아치가 된 자들은 본전을 뽑으려고 백성들을 쥐어짰어요. 법에도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뜯어내고 자기네 집 짓는 일에 백성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말이지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임금님은 뭘 했느냐고요?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지요. 전우치가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라도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겠다. 그러고는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사신으로 변신을 하고 오색 구름을 타고서 궁궐로 날아갔어요. 이 나라의 임금은 하늘을 보라. 전우치가 소리치자 임금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지요. 전우치가 점잖게 말했어요. 너는 옥황상제의 사신 전우치다. 옥황상제께서 궁궐을 새로 지을 참이니 황금 기둥을 만들어 바치거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는 며칠 뒤에 가지러 오겠노라 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의 명령이라는데 거역을 하겠어요? 당장에 황금 기둥을 만드느라 난리가 났지요. 온 나라 안의 금이란 금은 죄다 거두고 온 나라 안의 금 다루는 기술자란 기술자는 죄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아무 일 없었지요. 먹고 살기 어려운 판이니 금붙이 따위는 애당초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부자들이랑 벼슬아치들이 야단 법석을 해서 아주 커다란 황금 기둥을 하나 만들었어요. 때맞춰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지요. 애썼느니라. 옥황상제께서 너희를 굽어 살필 것이다.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전우치는 황금 기둥을 구름에 싣고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고 하니 저 서쪽 중국으로 갔지요. 거기서 황금 기둥을 팔아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쌀이며 옷감을 잔뜩 샀어요. 그러고는 그것들을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었지요.
백성들은 모처럼 살맛이 났어요. 자고 일어나니 집집마다 앞뒷마당에 쌀이 몇 섬, 옷감이 몇 필씩 하늘에서 내린 듯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한 장씩 붙어 있었어요. 이 쌀과 옷감은 여러분이 벼슬아치와 부자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내가 되찾아주는 것이요. 본디 여러분의 것이요. 전우치 씀. 온 나라 안이 술렁술렁했어요. 전우치가 누구야? 누구긴 백성들의 은인이지. 아, 누군지 몰라도 은인이고 말고. 백성들은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고 속았구나. 속았어. 전우치란 놈이 우리를 속였어. 이런 경을 칠 놈. 나라님을 속이다니. 당장 잡아서 혼을 내야 해. 임금이랑 벼슬아치들은 펄펄 뛰었어요. 곧 온 나라에 포졸들이 쫙 깔렸지요. 전우치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는 물밀듯이 들이닥쳤어요. 네, 이놈 전우치야. 오랏줄을 받아라. 그때 전우치는 태연히 세수를 하고 있었지요. 피하지도 않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허허, 어디 나를 잡아보거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전우치를 꽁꽁 묶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갑자기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하하하, 어리석은 놈들. 어찌하여 나무 토막을 묶어 놓았느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전우치는 온데간데없고 정말 나무 토막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포졸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전우치가 공중에서 내려와 조그만 호리병을 하나 내밀며 말했어요. 내가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나를 데려가거든 이 호리병을 가져가거라. 그러고는 스르르 연기처럼 변해 호리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포졸들이 얼른 마개를 닫고는 호리병을 꽁꽁 묶어 임금 앞으로 가져갔지요.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호리병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라. 포졸들이 그렇게 하였지요. 기름솥에 집어넣고 한참을 끓였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지요. 호리병 속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하하하, 참 따뜻하구나. 땔감이 없어 차가운 방에서 지내다가 이런 호강을 다해보다니.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봐라, 저 호리병을 꺼내어 부숴버리거라. 포졸들이 호리병을 꺼내어 커다란 쇠망치로 내리쳤어요. 그러자 호리병이 천조각 만조각 부서졌는데 그 조각마다 죄다 전우치로 변하더니 껄껄 웃으며 소리쳤어요. 으하하하하. 임금님은 어찌 그리 어리석단 말이오.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나만 없애려고 하다니.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한 나 같은 사람은 끊이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힘으로는 도저히 전우치를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벼슬을 내려 전우치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니 네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거라. 어떤 벼슬을 원하느냐? 임금의 말에 전우치가 대답했어요. 형조 판서 벼슬을 주십시오. 형조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나라의 법이 잘 지켜지게끔 하는 벼슬이었지요. 임금님은 전우치에게 형조판서 벼슬을 내렸어요. 전우치는 곧 바른 뜻을 펴기 시작했어요. 제 욕심을 채우려 백성들을 괴롭혀온 못된 벼슬아치들의 죄를 따져 묻고 죄 없이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풀어주었지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세금을 없애주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입을 모아 전우치를 칭찬했어요. 전우치는 백성들의 어버이 같은 분이야. 그렇고 말고 이제야 살맛이 나는구먼.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전우치 같은 분이 임금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환해질 텐데. 그런데 한쪽에선 이를 북북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아 오던 벼슬아치들이었어요. 나원, 전우치 때문에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어.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벼슬아치들은 못된 꾀를 내었지요. 전우치가 임금이 되려고 역적 모의를 한다는 거짓말을 임금에게 몰래 고해 바쳤어요. 어리석은 임금은 그 말을 고지 듣고 명령을 내렸지요. 무엇이라고?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그날 밤 날랜 병졸들이 전우치의 침실로 들이닥쳤어요. 잠자고 있는 전우치를 꽁꽁 묶었지요. 천하의 전우치도 잠을 자는 동안에는 도수를 쓸 수 없었거든요. 전우치는 곧 임금 앞으로 끌려왔지요. 네 이놈, 네가 감히 역적 모의를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거라. 임금이 펄펄 뛰며 소리쳤어요. 전우치가 생각했지요. 아, 나 혼자서 아무리 백성들을 잘 다스려도 온 나라가 다 썩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전우치가 임금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그림 한 장 그리고 싶으니 그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임금이 곧 죽을 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싶어서 그럼하고 했지요. 포박이 풀리고 전우치가 붓을 집어들었어요. 날랜 솜씨로 쓱쓱 그림을 그렸는데 큰 산 어귀에 말 한 마리가 서 있는 그림이었지요. 전우치가 붓을 놓고 말했어요. 소원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그러고는 그림 속의 말에 훌쩍 올라타더니 바람처럼 달려가 버렸어요. 어이쿠 속았다. 저놈을 잡아라. 임금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병정들이 그림 속으로 뛰어들다가 애먼 이마만 무수히 깨졌어요. 전우치는 그림 속으로 아스라이 멀어져 갔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돌부처가 준 300냥. 암행어사라고 들어보았나요? 말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몰래 다니는 임금님의 심부름꾼인데 옛날에 신분을 감추고 각 고을을 다니면서 원님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가 어떤가 살피던 사람이었어요. 원님이 못된 짓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면 신분을 드러내고 혼을 내주기도 하였지요. 그 암행어사 중에 박문수라는 이가 있었지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고 암행어사 일을 공정하게 잘 하기로 아주 이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돌부처도
돕는 모양이지요. 암행어사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웬 돌부처 얘기를 꺼내냐고요? 글쎄, 그건 들어보면 알겠지요? 박문수가 전라도 어느 고을을 살피고 다닐 때 일이었어요. 낡은 옷이 떨어진 갓에 먼 길 가는 나그네 차림을 하고 고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서 길가 국밥집에 들렀지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막 먹으려는데 웬 거짓골을 한 사내가 성큼 들어서지 뭐예요. 배가 몹시 고픈데 돈이 없어 그러니 국밥 한 그릇만 좀 얻어 먹읍시다. 그러자 국밥집 주인이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끼 이 사람아, 거지면 거지답게 어디 가서 찬밥덩이나 얻어먹지. 장사하는 집에 와서 웬 국밥을 달래. 냉큼 저리 가지 못해. 박문수가 그 꼴을 보니 참 야박스러웠어요. 그래 주인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값을 치를 테니 얼른 국밥 한 그릇 말아서 저 사람한테 주시오. 라고 했지요. 사내가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웠어요. 그러고는 박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보아하니 먼 길 가는 나그네 같은데 밥값으로 길동무나 해드리리다. 라고 말했어요. 박문수가 그냥 그러라고 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이 나란히 국밥집을 나섰는데 사내는 묻지도 않고 성큼성큼 앞장을 섰어요. 박문수도 딱히 정한 곳이 없는 터라 할 일 없이 그저 뒤를 따랐지요. 가다가 걸음을 딱 멈추었는데 번듯한 기와집 앞이더란 말이지요. 사내가 성큼 그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대뜸 이 집 주인 나오시오. 이 집 안주인 나오시오. 안주인이 나오니까 또 대뜸 어서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식구 셋이 죽을 거요. 이러지 뭐예요? 안주인이 웬 영문인가 하면서도 얼른 머리 풀고 애고애고 통곡을 했어요. 안 그러면 식구들이 죽는다니 어쩌겠어요? 그때 그 집 바깥 주인은 동생 둘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있었지요. 늙으신 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지 오랜지라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좋은 나무를 구하러 간 참이었어요. 돌아가시면 관으로 쓰려고요. 한참을 다니다가 땀을 식히려고 커다란 바위 그늘에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먼 발치로 산 아래 자기 집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데 아내가 머리 풀고 통곡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이쿠,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네. 하고 벌떡 일어나 산 아래로 막 뛰어내려 갈 때였지요. 그때까지 멀쩡하던 큰 바위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내리지 뭐예요. 산사태가 난 것이지요. 하마터면 셋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웬 사내가 자기들 목숨 셋을 살려준 셈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참 고맙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뭘로 보답해야 할지. 바깥 주인이 고개를 조아리자 사내가 말했어요. 딱 돈 100냥만 주시오. 목숨 셋을 살렸는데 돈 100냥이 중하겠어요? 두 말 않고 돈 100냥을 사내에게 주었지요. 사내는 그 돈을 박문수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을 거요. 하면서 말이지요. 그 집을 나와 사내가 또 앞장서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가는 또 큰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선 대뜸 커다란 소리로 이 집 3대 독자 병 고치러 왔소. 이렇게 말했지요. 그 말에 집주인이 버선발로 뛰쳐나왔는데 정말 그 집 하나뿐인 어린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이름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다녀갔는데도 도무지 병이 나을 줄을 몰랐지요. 그 말이 정말이요. 어서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시오. 집주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 거지꼴 사내 손을 덥석 잡아 끌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사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환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처방을 내리는데 이 집 뒤란 장독대 옆에 가보면 두꺼비 한 마리가 죽어 있을게요. 며칠 전 아이가 잡아서 갖고 놀다가 막대기로 때려 죽인 것이지요. 그때 그놈이 한을 품고서 아이에게 독을 쏘아 일이 된 것이니 그놈을 양지 쪽에 잘 묻어두고 술 한 잔 올려 제사 지내 주시오. 처방도 참 희한하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병만 낫게 된다면 잿물이라도 마실 판인데요. 집주인이 얼른 뒤란으로 가보았어요. 정말 두꺼비가 죽어 있었지요. 사내가 하라는 대로 장사를 치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들로 나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 죽어가던 아들이 공중공중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3대 독자 살았네. 집주인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아이고, 이거 참 고맙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뭘로 보답해야 할지. 집주인이 고개를 조아리자 사내가 말했지요. 딱 돈 100냥만 주시오. 3대 독자를 살렸는데 돈 100냥이 중하겠어요? 두 말 않고 돈 100냥을 사내에게 주었어요. 사내는 또 그 돈을 박문수에게 주었지요.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을 거요. 하면서 말이지요.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선비와 세 딸이 살고 있었어요. 딸들은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더 위한다고 다투곤 했지요. 아마 나보다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 첫째 딸이 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둘째 딸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난 시집도 가지 않고 아버지랑 쭉 살 거야. 그렇죠, 아버지? 셋째 딸이 아버지를 향해 찡긋 웃으며 말했지요. 이 모습을 본 김선비의 입이 해벌쭉해졌어요. 이 세상에서 내 딸들보다 효성이 지극한 딸들은 없을 거야. 어무렴 말고.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효녀인 세 딸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장터를 지나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글쎄, 저기 산 너머 이선빈의 딸들이 그렇게 효녀라면서요. 아, 그렇대요. 아마 김선빈의 딸들과는 비교도 안 될걸요.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이선빈의 딸들이 효녀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선비의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대체 이선빈의 딸들이 얼마나 효녀길래 저런 소문이 났을까? 아무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어. 어느 무더운 날 김선비는 산 너머에 있는 이선비네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김선비는 얼굴에 송골송골 난 땀을 닦으며 부지런히 산을 넘었지요. 얼마 후 김선비는 이선비네 집 앞에 이르렀어요. 여보게, 이선비 아닌가? 아니, 김선비 아닌가? 어서 들어오게나. 이 먼 곳까지 연락도 없이 웬일인가? 이선비는 얼른 마당으로 나와 김선비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선비를 본 김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이선비 바지자락이 무릎에서 팔랑거리고 있는 거지요. 쯧쯧, 날씨가 아무리 덥다지만 선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김선비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지요. 여보게, 대체 그 바지 모양새가 뭔가? 김선비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물었어요. 아하하하, 이 바지 말인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딱 맞는 고마운 바지라네. 고참, 뭘 보고 딱 맞는 바지라고 하는 것인지. 김선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선비는 김선비의 표정을 보고는 껄껄 웃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바지가 짧아진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이선비는 외출을 하려고 새로 지은 바지를 입었지요. 그런데 바지가 발가락까지 푹 덮일 정도로 너무 길지 뭐예요? 이상하군. 바지가 왜 이렇게 길지? 항상 내 옷을 지어준 사람이 만든 바지이거늘. 허허. 이선비는 발 뒤꿈치를 바짝 들어보았지만 여전히 질질 끌렸어요. 길어도 너무 길군. 도저히 그냥 입을 수는 없겠어. 이선비는 바지를 도로 벗고는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어휴, 한 뼘은 줄여야겠는걸. 이선비는 방 안에 있는 세 딸을 향해 헛기침을 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세 딸들이 동시에 이선비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주면 좋겠구나.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있어야지. 이선비가 바지를 펼쳐서 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네, 그럴게요. 네, 제가 줄여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세 딸들은 미소를 지으며 차례차례 대답했지요.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마진 내가 아버지 바지를 줄여드리는 건 당연해. 첫째 딸은 잠자리에 들려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벽에 걸린 아버지 바지를 살그머니 집어들었지요. 두 동생은 쿨쿨 잠에 빠져 있었어요. 동생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등잔에 불을 붙였지요. 첫째 딸은 바지 밑단을 한 뼘 재서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러고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바느질을 했지요. 반듯하게 다림질까지 마친 첫째 딸은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어머나, 아버지 바지 줄이는 걸 깜빡했네. 둘째 딸이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언니와 동생은 곤히 잠이 들어 있었어요. 둘째 딸은 벽에 걸린 바지를 살며시 들었어요. 그러고는 언니와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뒷방으로 건너갔지요. 아버지께서 한 뼘을 줄여달라고 하셨지? 둘째 딸은 미소를 지으며 바지를 한 뼘을 잘라내곤 곱게 바느질을 했지요. 정성을 다해 다림질도 한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벽에 걸어두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잠에서 깬 셋째 딸이 벽에 걸린 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어제 아버지께서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셨지? 두 언니는 일찌감치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에 나가고 없었어요. 언니들 몰래 빨리 줄여놓아야지. 집안일로 바쁜 언니들에게 이것까지 맡길 순 없어. 셋째 딸은 바지 밑단 한 뼘을 싹둑싹둑 잘라내고는 바느질을 했지요. 아버지가 입고 외출하실 생각을 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어요. 두 언니가 그랬듯이 셋째 딸도 반듯하게 다림질도 했지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오후가 되었어요. 우리 딸들이 바지를 잘 줄여놓았겠지. 이선비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주섬주섬 바지를 입어보았어요. 아니, 바지가 어떻게? 바지를 입은 이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글쎄, 바지 밑단이 무릎 위로 껑충 올라와 있지 뭐예요? 아니, 이건 내 바지 아닌가? 이상하네. 분명 내 바지가 맞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도 입어보고 앞뒤를 바꿔가며 다시 입어보아도 바지는 여전히 짧았어요. 이선비는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졌지요. 세상에, 바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화가 난 이선비는 세 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지를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무릎이 다 드러나게 잘라놓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선비는 무릎이 훤히 보이는 짤막한 바지를 입고는 딸들에게 소리쳤어요. 딸들도 짧아진 바지를 보고는 놀라긴 마찬가지였지요.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한 뼘을 줄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첫째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한 뼘을 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느냐? 첫째 딸의 말을 들은 둘째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언니가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새벽에 한 뼘을 또 줄였지 뭐예요. 둘째 딸이 고개를 푹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딸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언니들이 줄여놓은 것을 모르고 제가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셋째 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울먹거렸어요. 그러자 언니들이 앞다퉈 말했지요.
아니에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선비는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웃던 이선비는 세 딸들의 손을 잡았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내게 꼭 맞는 바지구나. 아니에요. 저희가 새 바지를 망쳐놓은 걸요. 세 딸은 죄송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너희 마음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구나. 이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 딸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세 딸들도 눈물을 흘렸지요.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게다. 그렇고 말고. 이선비는 세 딸들을 토닥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이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선비는 그 길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지요. 오는 길에 긴 바지 한 벌도 사왔어요. 김선비는 마당에 있는 딸들을 향해 말했어요. 얘들아, 바지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세 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분명 우리 딸들도 모두 바지를 줄여놓겠지. 나도 내일이면 이선비처럼 짧은 바지를 입게 되는구나. 딸들의 효심을 생각하니 김선비는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드디어 다음날 점심때가 되었지요. 내 바지가 껑충 짧아져 있겠지. 김선비는 벽에 걸린 바지를 보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자, 그럼 입어볼까? 김선비는 간밤에 딸들이 줄여놓았을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글쎄 바지 길이가 그대로인 거예요. 크게 실망한 김선비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아무도 바지를 줄여놓지 않았다니. 김선비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대체 어찌된 일인지 딸들에게 물어봐야겠다. 김선비는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딸들이 있는 방으로 갔지요. 얘들아,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바지를 줄여놓지 않았느냐? 아니, 둘째야, 너 아버지 바지를 안 줄였니?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물었어요. 그거야 막내가 줄여야지 내가 왜 줄여? 둘째가 셋째 딸을 흘겨보며 말했지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미루는 거야? 난 당연히 언니들이 줄여놓은 줄 알았지. 셋째 딸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두 언니를 쏘아붙였어요. 김선비는 서로를 탓하는 세 딸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딱 막혔지요. 효녀인 줄로 알았더니 그동안 말로만 위하는 척 했던 거구나. 에휴, 이선비가 부럽네, 부러워. 김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세 딸을 뒤로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김선비는 축 늘어진 바지를 얼른 벗어 던졌어요. 그러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왜 끙끙 앓기 시작했냐고요? 짧아진 바지를 입고 행복해하던 이선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보 신랑의 인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바보 신랑이 살았어요. 바보 신랑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매미가 오는 여름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쌩쌩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나비를 잡겠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질 않나? 게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나이 먹도록 옷고름 매는 순서 하나 몰랐지요.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뭐더라? 이런 바보 신랑네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세대 큰일 났어. 신랑이 밤나무에서 떨어졌대. 신랑이 도랑에서 빠졌대. 어서 가봐. 세대 신랑이 뒷집 큰 개에게 물렸어. 바보 신랑은 어쩌면 하루도 몸 성할 날이 없었지요. 그러니 같이 사는 각시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어요. 에휴, 옷고름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매야지요. 감나무를 지나 쭉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 세 번째 집이에요. 각시는 신랑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일러주랴, 집안일 하랴, 농사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각시가 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웃 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보게나, 그동안 잘 지냈는가? 손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바보 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거렸지요. 이보게, 뭐 하는 겐가? 이렇게 마당에 세워둘 텐가? 인사할 줄 모르는 바보 신랑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어요.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왔으니 일단 웃고 보자. 바보 신랑이 갑자기 해볼쭉 웃기 시작했어요. 먼 길을 온 손님은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른데 주인이 인사도 없이 웃기만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여보게,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그렇게 웃나? 눈치 없는 바보 신랑은 온갖 웃음소리를 내며 계속 웃었지요. 기득기득 깔깔깔. 이런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결국 손님은 왕왕 소리치며 화를 내고는 가버렸어요. 그 후로 바보 신랑은 인사도 안 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지요. 각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서방님, 이른 아침 각시가 신랑을 앉혀놓고 말을 꺼냈지요. 각시야,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은 그저 싱글벙글 웃었어요. 집안의 가장인 서방님께서 인사예절조차 모른다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인사예절만은 꼭 익히셔야 해요. 각시는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말했지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따라 하세요. 쉬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 열심히 할게. 바보 신랑은 제법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고 인사를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은 각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라했어요. 잘하셨어요. 신랑은 각시 칭찬에 입이 함지박만 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방으로 모시면서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건네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술상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쉬운데?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각시는 자신 있어 하는 신랑의 모습에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계속 해보세요. 각시는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여기 술상 올려라. 편히 앉으십시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휴, 그러면 그렇지. 어느덧 밤이 이슥해져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한 인사말 배우기는 밤이 깊어도 끝날 줄을 몰랐지요. 바보 신랑은 슬슬 좀이 쑤셨어요. 슬금슬금 각시 눈치를 보다가는 꾸벅꾸벅, 꾸벅꾸벅 졸다가는 이리쿵 저리쿵, 꾸벅꾸벅 쿵, 꾸벅꾸벅 쿵, 그렇게 밤새도록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외우고서야 겨우 인사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날이 밝았어요. 가까스로 인사말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각시야, 순서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어쩌면 좋지? 각시도 난감했어요. 그때 반지꼬리에 삐죽 나와 있는 실타래가 보였지요. 옳지, 서방님.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각시는 실타래의 실을 술술 풀어 바늘에 꿰더니 한쪽 끝을 신랑 저고리에 꿰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방님 옷에 연결된 실을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낼게요. 그럼 순서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각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당기면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두 번 당기면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하세요. 세 번 당기면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번 당기면 여기 술상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각시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해 주었어요.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역시 우리 각시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바보 신랑은 각시와 신이 나서 주거니 받거니 연습했어요. 며칠 후 각시는 지난번에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간 이웃마을의 손님을 다시 불렀어요. 바보 신랑과 각시는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연습한 대로 시작했지요. 각시가 실을 한번 톡 당기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 그래. 자네도 잘 지냈는가? 두 번 톡톡 당기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바보 신랑은 각시와 호흡을 맞춰 착착 인사를 했어요. 손님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신랑의 모습에 아주 흡족해 하였지요. 허허허허, 이렇게 공손한 사람을 아무래도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군 그래. 대접 잘 받고 가네. 그 후로도 바보 신랑은 몇 번이나 손님을 맞았지만 연습한 대로 무사히 잘 치러냈어요.
바보신랑과 각시는 이제 아주 의기양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소식이 뜸하던 먼 친척이 오랜만에 바보신랑을 찾아왔지요. 각시는 곧바로 실을 톡 잡아당겼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신랑은 또랑또랑하게 인사를 했지요. 톡톡 편히 앉으십시오.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톡톡톡톡. 여기 술상 올려라. 그런데 마침 부엌에서 술상을 봐야 할 아이가 심부름을 가고 없지 뭐예요. 당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던 각시의 눈에 마당에 뒹굴고 있는 뼈다귀가 보였어요. 옳지, 저기에다 잠깐 실을 묶어놔야겠어. 각시는 뼈다귀에 실을 묶고는 서둘러 술상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때 어슬렁어슬렁 누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기어들어오지 않겠어요? 마당 여기저기를 킁킁대던 누렁이는 뼈다귀 냄새를 맡고는 냉큼 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신랑은 방 안에서 친척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듣던 대로 자네 정말 의젓해졌군. 바보신랑은 친척의 칭찬에 싱글벙글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누렁이가 뼈다귀를 한 입 물어뜯자 실이 톡. 이상하네. 에이, 모르겠다. 방 안에 있던 바보신랑은 갑자기 실이 당겨져서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인사를 시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당황한 친척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렁이가 두 번 쩝쩝 물어뜯으니 실이 톡톡. 편히 앉으십시오. 아니, 이보게 왜 이러나? 누렁이가 세 번 쩝쩝쩝 뜯어먹으니 실이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보게나,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친척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딱한 바보신랑은 계속 인사말만 해댔지요. 여기 술상 올려라. 아니, 이 사람이 이만 가겠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친척은 바보신랑을 뒤로하고 휑하니 방을 나가버렸어요. 바보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톡.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쩝쩝쩝.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바보신랑은 실이 당겨질 때마다 빈방에서 혼자 계속 인사를 했지요. 안데르센 이야기.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셨지요.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안데르센에게 인형도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책도 읽어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인형극 해요. 안데르센은 아버지와 함께 인형극 놀이를 할 때가 제일 좋았지요. 안데르센의 집은 가난해서 어머니도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혼자 있을 때가 많았지요. 아, 심심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안데르센은 나뭇잎을 강에 띄우며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던 어머니가 안데르센을 발견하고는 살며시 다가와 옆에 앉았지요. 안데르센, 외롭게 지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엄마. 나는 혼자 있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엄마도 어렸을 적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지.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어디로 다니기도 했단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거야.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마는 갈 수가 없었어. 빈손으로 들어가면 혼이 날 것만 같았거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울기만 했단다. 안데르센은 이때 들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훗날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지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맨발에 누더기 옷을 입고 성냥을 파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성냥 사세요.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소녀는 너무 추워서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지요. 불빛 속으로 따뜻한 난로가 보였지만 소녀가 손을 내밀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다시 성냥개비에 불을 붙이자 맛있는 음식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지만 또 금방 꺼져버렸어요. 마지막 성냥개비에 불을 켰을 때 불빛 속에 소녀의 할머니가 웃고 계셨지요. 할머니는 소녀를 행복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지요. 얼마 후 안데르센의 집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안데르센을 꼭 학교에 보내주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힘든 목소리로 겨우 말하고는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이제 안데르센은 집이 더욱 가난해져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데르센을 무료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나 안데르센은 공부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요. 난 책을 읽는 게 더 좋아. 안데르센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시인의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꾸며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견디다 못한 안데르센은 울먹이며 말했지요. 저 학교 그만둘래요. 나를 비웃는 아이들도 공부도 다 싫어요. 안데르센은 외톨이가 되어 집에서 혼자 연극놀이나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아저씨 한 분이 안데르센을 찾아왔어요. 안데르센, 도시로 가서 연극을 공부해보지 않겠니? 내가 좋은 극장을 소개해주마. 안데르센은 뛸 듯이 기뻤어요. 엄마, 저 연극 배우가 되겠어요. 안데르센은 도시로 가서 아저씨가 소개해준 극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극장의 배우들은 모두 안데르센을 놀리며 무시했어요. 너 같은 시골뜨기가 배우가 되겠다고? 아무도 안데르센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말도 걸어주지 않았지요. 안데르센은 많이 외로웠지만 꼭 멋진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운 아기오리라는 동화를 지었지요.
미운 아기 오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나요? 어쩜 저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오리들은 모두 미운 아기 오리를 싫어했지요. 모두들 왜 나만 미워하지? 마을 친구들까지 미운 아기 오리를 놀리고 놀아주지 않자 슬퍼하던 미운 아기 오리는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이곳 저곳을 떠돌던 미운 아기 오리는 어느 날 커다란 호수에 이르렀지요. 호수에는 아름다운 백조들이 한가롭게 떠 있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날개를 퍼덕거리며 헤엄을 쳤지요. 그러다가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미운 아기 오리는 눈처럼 하얗고 목이 긴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예요. 안데르센은 틈틈이 연극 대본도 썼답니다. 그런데 틀린 글자도 많고 문법도 엉망이었어요. 아니, 글도 제대로 못 쓰잖아. 그러게, 이런 대본으로는 연극을 만들 수 없어. 사람들이 흉을 볼 때마다 안데르센은 후회했어요. 학교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나. 그래야 글도 제대로 쓸 것 아닌가. 아저씨의 충고대로 안데르센은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안데르센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극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운을 냈지요. 안데르센은 열심히 공부해서 23세가 되던 해에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생이 된 안데르센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여동생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그러나 그 아가씨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데르센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요. 그래서 슬픈 사랑을 주제로 한 인어공주를 썼답니다. 그럼 인어공주 이야기 해줄까요? 인어공주는 15번째 생일날 바다 위를 구경하다가 멋진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 왕자가 탄 배가 가라앉았어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구해주었지만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요. 마침 이웃나라 공주가 지나가다가 왕자를 발견했고 왕자는 그 공주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그리워하다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고 대신 사람의 다리를 얻었지요. 왕자를 만난 인어공주는 자신이 왕자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했고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안데르센은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기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안데르센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글을 썼어요. 안데르센은 수많은 동화를 썼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그의 동화를 아주 좋아했지요. 고향을 찾은 안데르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한 시골뜨기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마세요.